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단골인 40대 남자이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즘은 딸아이 재롱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지옥 같은 일들이 참 많았답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연이니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17 나이에 처음 공사장을 가서 일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모은 저는 돈을 꽤 벌 수 있다는 화물차 운송기사가 되기로 했어요. 26 나이에 일종 대형 면허를 따서 많은 빚을 지고 5톤 트럭을 마련해 운송기사로 살기 시작했답니다. 하루 16시간을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피로를 눈과 어깨에 달고 다니긴 했지만 커피를 들이부으며 하루를 버텨서 무사히 일을 끝마쳤어요. 성수기 때는 월 800만 원까지 벌었으니 제 가방끈에 그 정도 버는 것은 기적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게 일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은 미래를 위해 90%를 저금하고 알뜰하게 살았어요.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여자 만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서 30 중반까지 싱글로 지냈답니다. 제가 운송하는 물품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공사장에서 쓰이는 자재를 운반하기도 했고 소, 돼지 등 가축 사료를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제 또래 여자를 볼 일이 없었으니 제 미래를 계획할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구류를 전달받은 사장님이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월 수입이 얼마냐, 나이가 몇이냐 등등 이것저것 캐물으시더니 그 정도면 괜찮네 하시고 자기 문구점 단골 여성 손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다가 생긴 일이라 들뜬 마음으로 소개팅 날을 기다렸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답니다. 유치원을 돌며 시간 강사로 일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매력있게 생기셨어요.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였는데 그녀가 눈웃음을 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며 두근거렸죠. 제이씨, 그렇게 웃지 마세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이 되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일부러 남자 꼬시려고 짓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100번도 넘게 들었다니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웃는 게 예쁘다는 이유로 별 시비를 다 거네요. 제이씨, 그 미소를 저한테 매일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 준호씨, 저한테 사귀자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몰라요. 네, 제이씨는 꿈에 그리던 제 이상형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소개팅 한 날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제이씨가 제 아내가 될 거라는 확신이 매일매일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사귄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결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어서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 장모님을 뵌 건 상견례 자리였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이 많이 거칠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제가 자주 뵙고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내와 꾸린 신혼집은 꽤 넓고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그동안 화물 운송기사로 일해 모은 돈의 절반을 써서 가정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매일이 출장이어서 주말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화물 기사기 때문에 매일 지방으로 달려야 했고 아내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오가며 유치원 시간 강사 일을 했기 때문에 겹치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있었어요. 주말에만 만나다 보니 서로가 너무나 애틋해서 몇 달이 지나도 방금 결혼한 사이처럼 뜨겁게 불타올랐답니다.
그런 사랑이 지속하니 아내의 임신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네요. 오빠, 나 임신했어. 벌써 4주 차래. 그게 사실이야? 드디어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는구나. 내 꿈이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사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뤘다고. 잘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좋아? 하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선물을 가져다 줬으니 기쁠 만도 해. 오빠, 나한테 그렇게 고마우면 보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보답? 뭐 필요한 거 있어? 내 아이를 가졌다는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 말만 해봐.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있어.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여기저기 안 좋으셔서 그만 쉬게 해드리고 싶네. 형제가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드리면 되겠지만 자식이 나밖에 없어서 쉽지가 않아. 장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지. 그런데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도와드릴게. 노후자금 드릴 테니까 당장 일 그만두라고 말씀드려. 정말? 얼마나 줄 수 있는데? 한 1억은 줄 거지? 1억? 노후자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장모님 연금 받고 계셔서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아? 뭐야?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쓴다는 거야? 실망이다. 생각해보니 제 어머니한테도 1억이 넘는 돈을 해드렸는데 장모님도 비슷하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어. 1억 해드릴게.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라고 해. 우와, 오빠 진짜 멋지다. 내가 남편 하나는 진짜 잘 만났다니까. 그래서 다음날 바로 장모님 통장에 1억을 넣어드렸고 아내에게 뽀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에게 일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아내 목까지 벌어다 주겠다며 말렸죠. 휴무 없이 매일 16시간씩 일을 했더니 몸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아빠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답니다.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와 며칠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에 입원시켰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진통 없이 딸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아이는 하루 종일 배시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 자식이 생겼다는 것에 감동과 감탄을 하며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자 새 식구가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니 더할 나위가 없더라고요. 오빠, 우리 딸 예쁘지? 내가 장한 일을 한 거지? 그럼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딸이 또 어딨겠어. 그리고 당신은 진짜 장한 일을 한 거야. 정말 고생했고 고마워. 그래? 그럼 나 출산했으니까 선물 같은 거 줄래? 선물? 당신 내 카드로 명품이다 뭐다 사고 싶은 거 알아서 다 샀잖아. 뭐가 더 필요해? 에이, 그건 소소한 지출이잖아. 내 친구들은 아기 낳으면 1억씩 받는다더라.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들 아니까 그렇게들 해준대. 1억을 달라고? 자기 임신했을 때도 1억 줬잖아. 그리고 당신한테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어디에 쓰려고? 그야 엄마 드리려고 하지. 우리 엄마 치아도 다 새로 해야 하고 허리랑 무릎도 수술 받으셔야 해. 그래서 딸 노릇을 제대로 하려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주면 안 될까? 여보, 그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결혼하고 장모님을 몇 번 뵙지 못했어. 내가 연락드리면 항상 받지 않으신다고. 어디가 아프시면 나한테 연락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셔? 그건 엄마 귀가 어두우셔서 그래. 엄마는 내 전화도 잘 안 받으셔.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이셔서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으시고. 조만간 우리 딸 보러 오신다니까 그때 만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빠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출산 선물 1억 줄 거야? 그럼 줘야지. 당신이 장모님한테 쓴다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불효자 아니겠어? 정말? 오빠 최고! 아내는 매력 포인트인 눈웃음을 지으며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제 통장의 잔고는 계속 비어갔어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아내의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덕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돈을 쓰길 잘했구나 싶었죠. 또 아내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극구 말려봤지만 자기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딸아이는 저희 어머니한테 매일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무척이나 예뻐하고 좋아하셔서 갈등은 생기지 않았어요. 다만 아내와 또다시 주말 부부가 되는 게 몸서리치게 싫었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였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딸아이 돌잔칫날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얼굴 뵙기 힘든 장모님도 오셨는데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셔서 더 기분 좋게 잔치를 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딸을 보는 행복에 겨워 힘든 일을 잘 참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크게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물 운송기사인 제가 너무 미련하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친 곳 없이 멀쩡했어요. 하지만 저의 큰 재산인 트럭은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서 폐차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었어요. 자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트럭을 사려면 막대한 금액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에 아내는 제 걱정을 하기보다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할까봐 쓴소리를 하더군요. 오빠, 그럼 매달 800만 원씩 벌어오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야? 이제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하냐고. 여보, 내 걱정은 안 돼? 어떻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돈 얘기부터 할 수가 있니? 딱 보니까 멀쩡하구만. 트럭 다시 사서 일할 수 있어? 아니, 그럴 돈이 없어. 트럭 쓸만한 걸 마련하려면 1억 정도가 들거든. 뭐? 1억? 그 똥차가 그렇게 비쌌어? 아무튼 난 오빠가 전처럼 돈을 벌어줘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월 800만 원씩 책임지도록 해. 여보, 내가 트럭 없이 무슨 수로 그렇게 벌어. 퇴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당신은 씀씀이를 조금 아끼도록 해. 그럼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 오빠 웃기네? 그동안 내가 누리던 걸 못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지장이 없다는 거야? 됐고,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아내는 그렇게 실컷 짜증과 화를 내고 병원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고 난 남편에게 괜찮으냐는 한마디 없이 돈 이야기만 하는지 정말 아내에게 큰 실망을 했답니다. 저는 퇴원하자마자 예전에 했던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는 배달 알바를 했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데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화물기사로 벌어다 주는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오빠,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꼴랑 3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여보,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아.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못 버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딸을 제대로 돌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밖에서 일하잖아. 당신 돈으로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사도 충분하잖아. 내 돈은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쓸 거야. 하여튼 계속 이 정도 월급을 받아오면 오빠랑 사는 거 힘들어. 뭐?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무능한 남편이랑 계속 사느니 찢어지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 사고 난 이후부터 아내는 돌변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돈 걱정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자 아내가 이혼 서류를 꺼내 들더군요. 전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던 겁니다. 더 말할 거 없어. 우리 이혼해. 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제이야, 너 진심이니?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이것밖에라니? 내 선택은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거든?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장 찍어. 그래, 나도 너랑 계속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 대신 딸 희경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래라. 당신이 잘 키워봐. 속으로 나한테 딸을 떠넘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 잘 생각했어. 뭐라고? 넌 나뿐만 아니라 딸까지 아예 안 보고 살 속셈이었니? 네가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치, 뭐가 그렇게 진지해? 자식을 낳았다고 무조건 엄마가 키우라는 법이 있어? 여하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아니면 말고. 난 갓난쟁이한테 얽매이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키워. 당신 꼬라지가 위자료 줄 형편 안 되니까 그냥 내 몸만 나가줄게. 고마운 줄 알아, 이 등신아. 아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천박해서 듣기 거북했습니다. 아쉬움과 섭섭함 따위는 이미 없어져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었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어요. 손녀를 봐주는 어머니께 섭섭지 않을 만큼 수고비를 드리려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고 있던 막노동과 배달 일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화물 트럭을 다시 마련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가 난 이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을 오래 보고 살려면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생각이었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그런 거겠죠. 이혼을 잘 했구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확인해 봤더니 당신 딸은 당신의 친딸이 아닙니다. 라는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로 문자를 지워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집 앞에 한 남자가 절 찾아왔어요. 고준호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어제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문자요? 무슨 문자? 고준호 씨 딸이 친딸이 아니라고 보냈는데. 그제야 어제 받은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당신이 그 이상한 문자 보낸 사람이야? 당신 뭐야? 뭔데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한 거냐고? 말 그대로예요. 당신 딸은 당신의 친딸이 아닙니다. 희경이는 바로 제 딸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그 남자를 노려보자 처음부터 이야기해주겠다며 말을 시작했어요. 고준호 씨, 당신 아내인 김재희 말이에요. 사실 저랑 내연 관계였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주말 부부로 지내셨죠? 평일에는 저와 동거를 했습니다. 김재희는 당신과 결혼 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유치원 시간 강사로 거짓말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았다고요. 뭐야? 내 전처랑 동거를 했다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내 전처가 아무리 못돼먹은 여자여도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아.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그럼 저와 제이가 찍은 사진 보여드리죠.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한 남자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내와 내연남이 애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 넘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혀 내연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 감히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날 찾아와서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바닥에 주저앉은 내연남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이봐요, 고준호 씨. 어차피 지금은 당신과 이혼한 여자 아닙니까? 다 지난 일이라고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과거였어도 그딴 짓거리를 한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 멱살을 잡고 한바탕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네 놈이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만든 거지? 이 개벽다기 같은 자식아! 대답해! 아니에요. 나와 제이는 1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제이가 임신했을 때 저를 버렸다고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 그 자식의 말을 듣기로 하고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딸 희경이가 제 딸 같습니다. 얼마 전 제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시작하자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이가 안고 있던 희경이가 저와 판박이더라고요. 그때 전 확신했어요. 희경이는 당신 딸이 아닌 제 딸이라는 걸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 들어봤죠? 전 매일 희경이 꿈을 꾸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희경이를 본 순간부터 한시도 생각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야, 이 자식아, 갑자기 나타나서 이딴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사기꾼이지? 내 딸 희경이는 분명한 내 딸이니까 당장 꺼져! 내연남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제 팔을 붙잡더군요. 난 사기꾼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해봅시다. 누가 진짜 희경이 아빤지.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뜨거운 맛 좀 봐야 정신 차리겠냐? 오냐 좋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이성을 잃은 저는 내연남의 멱살을 잡고 놀이터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내연남도 저를 공격해서 저희 두 사람은 놀이터 바닥을 뒹굴며 주먹을 주고받았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얼굴과 옷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결국 두 사람 다 지치고 나서야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고준호 씨, 제 말대로 해봐요. 희경이가 누구 딸인지 사실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 더러운 마누라 년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김재희를 만나고 내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렸다고. 내 인생에 이런 목 같은 일이 얼마나 더 생기려는 건지. 좋아. 네 놈이 그렇게 우겨대니 유전자 검사 해보자고. 보나마나 내 딸이 확실하겠지만 말이야. 이제야 말이 통하네. 아무튼 제이랑 바람을 피운 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악수나 합시다. 닥쳐! 네 면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운데 어디서 친근한 척이야? 저는 내연남의 귓방망이를 한 대 더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희경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지고 나와서 내연남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가 일주일 뒤에나 나온다고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했어요. 희경이가 제 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서 걱정과 조바심 따위는 없었죠. 일주일 뒤 내연남을 만나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고 봉투를 하나씩 받았답니다. 저와 내연남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동시에 검사지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고준호 씨, 만약 희경이가 제 딸이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니놈이 희경이 친부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내연남 자식을 키우겠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꺼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동시에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적힌 유전자 확률을 확인했죠. 그리고 너무 놀란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희경이가 내 딸이 아니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희경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고준호 씨 딸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딸이라는 거죠? 저와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지에는 0%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희경이는 저희 둘 중 누구의 딸도 아니었어요. 미친 듯이 울고 있는 저를 내연남이 달래주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내연남의 위로가 조금은 제 마음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재희 이 여자 도대체 어떤 년인 거야? 나와 내연남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던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고준호 씨, 제가 제이 찾는 걸 도와주겠습니다. 만나서 복수하도록 거들겠다고요. 그래, 네가 죽도록 밉고 싫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나 혼자 김재희를 찾아갔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수로 찾지? 핸드폰 번호도 바뀌고 주소지도 바뀌었을 텐데 말이야.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고준호 씨 본가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실력 있는 흥신 소장이 있으니 금세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좋아, 그럼 빨리 연락해. 한시라도 빨리 그년의 행방을 찾으라고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연남은 흥신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처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36시간 만에 흥신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처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더군요. 그런데 주소지를 보니 부자들이 모여 사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답니다. 유치원 시간 강사가 무슨 돈으로 그런 집에 사는지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내연남은 함께 그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고준호 씨, 여기 입구문을 열려면 그냥 얼굴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퀵서비스로 거짓말해서 문을 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오토바이 가게로 가서 헬멧 준비해 올게요. 진짜 별짓을 다 하네. 알았으니까 빨리 다녀와. 이윽고 헬멧을 쓰고 돌아온 내연남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건 뭐냐? 퀵서비스 물건이라고 보여주려고요.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웃지마 이 자식아. 정들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709호였죠? 초인종 울려봅시다. 이윽고 1층 유리문 스피커에서 전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그 퀵서비스 왔습니다. 김재희 씨 앞으로 왔네요. 퀵이요? 누가 보냈지? 알겠어요. 올라오세요. 내연남의 계획대로 1층의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처가 사는 호수로 올라갔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스르륵 문이 열리고 저는 전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김재희. 이 벌레 같은 년아. 뭐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온 거야? 야 김재희, 이거 서운한데? 나는 안 보이냐? 나도 좀 아는 척 해줘라. 너는 박훈정? 두 사람이 왜 같이 여길 찾아온 거야? 당장 나가. 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남편이 방에 있다고. 남의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 그러자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잘됐네. 네 남편도 알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 네가 어떤 여자인지 말이야. 내가 어떤 여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 내가 이혼녀인 거? 그 이도 다 알고 있거든? 아니, 그거 말고 너한테 딸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딸의 아빠가 내가 아니고 여기 있는 내연남 자식도 아니라는 걸 말이야. 이 망할려나. 희경이는 도대체 누구 딸인 거야? 제가 우렁차게 소리 지르자 전처의 새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전처가 강하게 밀어내며 현관문을 닫으려 했는데 새 남편이 동작 그만!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 두 사람은 누군데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 아저씨들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의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희의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저와 결혼 중 김재희가 바람 피웠던 내연남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희와 나는 초혼입니다.
처녀 총각끼리 만나서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요? 아, 그러세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김재인이가 새 남편과 결혼하려고 우리 딸 희경이를 나한테 버리고 간 거였구나. 아, 그럼 나랑 결혼 생활 중에 이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네. 제가 희죽거리며 말하자 전처는 이를 악물고 복화술로 말하더군요. 닥치고 빨리 꺼져. 내가 뭘 했든 당신이랑 끝났잖아. 끝났다고? 아니, 우리에겐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어. 이봐요, 새남편. 그럼 이 여자와 혼인신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전 남편, 내 연남, 게다가 딸이라는 존재까지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왜 대답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셨어요? 우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렇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몇 번을 말했듯이 이 여자는 내 전처입니다. 못 믿겠으면 김재희한테 호적 등본이라도 떼어오라 해보세요. 그럼 제 말 믿을 겁니다. 그러자 새 남편은 제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당신 이혼한 걸 숨기고 날 만난 거야? 아니지.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유부녀였다는 거네? 미혼이라 속이고 날 만난 거니? 그게 여보, 미안해. 내가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당신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유부녀인 걸 숨겼어. 그런데 어차피 저 인간이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여보. 따지고 보면 속인 게 아니라 잠시 숨긴 거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이실직고 하려고 했어. 진짜야. 뭐야? 지금 나를 상대로 사기 결혼을 했다는 거야? 유부녀에 애 딸린 여자가 총각을 꼬셔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해? 이년 아주 웃기는 년이네. 이봐요, 새 남편 나리.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여자 저와 결혼 생활 중에 제 옆에 있는 놈하고 바람을 오랫동안 피워왔어요. 거의 동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딸을 낳았는데 제 딸도 아니고 내 연남 딸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난잡한 여자죠. 여기 유전자 검사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김재희의 친부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새 남편은 입을 떡하니 벌리고는 실소를 하고 말았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김재희, 네 입으로 말해봐. 이 남자들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그게 저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한 것도 맞고 내 연남이랑 바람 피운 건 맞아. 그런데 딸은 잘 모르겠어. 난 전 남편 딸인 줄 알았다고. 이에 저와 내 연남이 똑똑히 보도록 전처의 눈앞에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거짓말할래? 네가 키울 거 아니면 빨리 친부가 누군지 말해. 그래야 희경이 아빠한테 보내든지 할 거 아니야. 전처는 머리를 쥐어짜며 한참 동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같이 어울린 남자가 몇 명 되는데 누가 아빠인 줄 모르겠다고. 호빠에서 만난 앤가? 아니면 22살짜리 대학생인가? 아, 머리 아파. 정말 가지가지 한다. 얼마나 더럽게 놀았길래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이거 완전 짐승 새끼가 따로 없네. 넌 장모님 생각 안 하냐? 그 불쌍한 노인네한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어? 저의 외침에 새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봐요, 전 남편 아저씨. 장모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부모가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장모님을 몇 번이나 봤는데 게다가 노후 자금으로 2억이나 바쳤다고요. 에휴, 김재희 완전 상습범이구나. 나한테도 남동생 수술비로 2억을 뜯어갔잖아. 알고 보니 전처는 장모도 남동생도 없었습니다. 모두 대역 알바로 불러 사기를 쳐서 남편이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반전이었답니다.
제가 보낸 돈은 대역 알바의 통장을 거쳐서 전처에게 흘러 들어간 거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돈을 뜯어낸 기생충이었습니다. 저희 남자 셋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만두지 않기로 했어요. 새 남편이 저에게 같이 고소를 하자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웃기지만 우리 같이 이 여자 고소합시다. 이런 년은 감옥에 가서 콩밥 처먹으며 썩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둘 다 사기 당했으니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있는 내연남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저 자식은 그냥 들러리라 생각하시고 우리 일을 돕게 해주죠. 네, 얼마든지요. 여하튼 전 남편 아저씨 덕분에 이 사기 결혼을 멈추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애 딸린 이혼녀에 자기 자식 아빠도 모르는 년이랑 혼인신고할 뻔했다고요. 저희는 악수를 하고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알아챈 전처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두 손에서 불이 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들,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한 제가 죽일 년입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남자들이 저만 보면 꼬시려고 난리를 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순수하게 남자들의 마음을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전처는 용서를 개떡같이 비는 바람에 저희의 속을 더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윽고 새 남편이 말하더군요. 야, 김재희, 넌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남자들이 꼬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게 결혼한 여자가 할 소리야? 도대체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이젠 안 봐도 알 것 같다. 너한테 속아서 결혼한 내가 등신이지. 여보, 우리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과거는 모두 묻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살자. 내가 잘할게. 당신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 사랑한다면 이런 과거는 모두 이해해줘야지. 응?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우리 계속 살자. 전처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던지 새 남편이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거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만. 이봐요, 전 남편. 나랑 경찰서로 갑시다. 네, 그러시죠. 저희가 움직이자 전처는 저와 새 남편의 다리 하나씩을 붙들고 오열하더군요. 알았어. 계속 살자고 하지 않을게. 내가 깨끗하게 물러날 테니까 고소만 하지 말아줘. 여보들아,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감옥에 가기 싫단 말이야.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야, 김재희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남편 둘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왜 이렇게 처절하냐? 야, 그러게 인생을 솔직하게 좀 살지. 이게 다 뭐야? 우린 당신이 아무리 애원해도 고소 진행할 거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당신 전 남편 말이 맞아. 우린 이미 결정했으니까 당신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곤 저희 세 남자는 그 집에서 나오는데 전처는 처절하게 오열하며 끝까지 애원했답니다. 저희는 새 남편을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동시에 했어요. 전처의 형사처벌은 미혼이라 속이고 결혼한 것만 해당돼서 저에게 저지른 죄는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무겁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민사고소를 해서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던 전처는 파산 신청을 하며 교묘하게 피했어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감옥에 보내는 데는 성공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말아야 했네요. 모든 일이 끝나자 저와 새 남편 그리고 내연남은 악수를 하며 다신 보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저는 본가로 들어가 어머니께 희경이가 제 친딸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쓰러지셨답니다. 딸아이를 내려다보는데 여전히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제 딸로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 파양 절차를 밟아 호적에서 빼버리고 입양시설로 보냈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딸아이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네요.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해서 다 잊을 수 있었는데 딸 희경이만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무척이나 그리웠어요. 그래서 전 한동안 술에 빠져 지냈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 집에서 한심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자 보다 못한 어머니가 새 장가를 가서 딸을 낳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훈계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에게 다시 희망이 생겨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새로운 직업으로 택배 기사를 택했어요. 다들 택배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화물 기사를 했던 저에겐 그다지 힘들지 않았답니다. 또 보수까지 좋으니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안성맞춤인 직업이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나이가 40줄에 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여직원과 인연이 되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고 10달 뒤 꿈에 그리던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아마 작은 무릉덩이를 이룰 정도였을 겁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에 있던 희경이가 떠나갔고 새로 만난 딸 민지가 제 가슴속을 채워주었어요. 지금 저희 세 식구는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거의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렵다고들 말하나 봅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네요. 저처럼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친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텐데 제 이야기로 잠시나마 위로가 되셨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로서 많은 사연자분들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